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건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분명 버려야 할 것인데 정으로 고집으로 버린 뒤에 혹시라도 후회할 게 두려워서 쓰레기를 껴안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미 집안에 온통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코가 이미 그 냄새에 길들여져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혀 다른 사람이 집으로 들어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면 그제서야 내가 안고 있던 것 때문에 나까지 오염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언제든 그걸 깨닫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늦은 만큼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말이죠. 제가 늦게 깨닫고 집안 쓰레기를 모조리 비워버린 경우거든요. 30대 초반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난 친한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와 2살 차이가 나는 남편은 국내 유명한 가발 회사의 직원이었죠. 처음에는 가발 회사라는 생소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본인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 조건에 맞게 키도 크고 싹싹하고 인상도 수더분하니 좋았어요. 조금 뺀질거리는 구석은 있었지만 연애 시절엔 그 모습마저 귀엽게 보였네요. 늘 본인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고 자신만만한 남편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조금 소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 자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자존심으로는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해오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남편이 거의 가장 수준이라서 돈을 많이 못 모아둔 거죠. 시댁에서 지원해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큰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계셔서 꽤 넉넉한 환경에서 지원받으며 산 저와 남편은 확실히 기울어진 결혼이긴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처음에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늘 크고 작은 돈 문제를 일으켜 그 수습을 남편이 했거든요.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있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돈 여유가 있기 전에 결혼을 하기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유진 씨, 우리 한 3년만 더 돈 모으고 결혼하는 거 어때? 그때까지 내가 정말 악착같이 모을게. 3년 뒤에 우리가 계속 만난다는 보장도 없잖아. 왜 없어?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고 조그만 상황을 보자는 건데. 정말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나 고생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집도 해주신다고 하잖아.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래? 결혼하고 친정 눈치 보일까 봐? 마음이 편치만은 않지. 내가 눈에 차시겠어?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사위도 반자식이라고 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동우 씨를 마음에 들어하니까 집도 해주시는 거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일찍 해서 둘이 돈 같이 모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기는 해도 결혼 전 괜히 걱정이 많아진 사람을 몇 번 설득하니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이 딱 맞고 같은 결혼이 어딨겠어요? 사람이 좋고 맞는 점이 많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죠. 성격도 성격이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 저는 결혼 후에도 자식 없이 살고 싶다는 부분이 맞았거든요. 행여 결혼 후에 한 사람은 아이를 원하는데 또 한 사람은 반대한다면 그런 비극도 없잖아요. 아이 문제는 꼭 결혼 전에 충분한 상의와 합의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에게 말을 꺼내니까 본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좋아했었거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들이라 이 결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결혼은 상대방 가족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어머니와 대리운전 일을 간간히 하시는 시아버지는 정말 겸손하시고 온화하신 분들이었죠. 이런 시댁이라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었어요. 밥안 나오는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당시 시누이 문제로 시어머니가 제게 속 이야기를 한번 터놓으셨어요. 유진아, 혹시라도 결혼하고 우리 집안 문제로 너 성가실 일 없게 내가 잘 단도리를 하마. 걱정할 거 없어. 에이, 제가 무슨 걱정을 해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이시죠. 괜히 가족으로 묶여서 너까지 피해가면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유, 자식 새끼들이 있는 게 다 그 모양이니 내가 잘못 살았다 싶다. 자식들이 다 부모 마음처럼 되나요? 그래도 동우 씨는 잘 컸잖아요. 3명 중에 1명이라도 잘 됐으니 다행이죠. 그래, 그 정도면 다행이지, 다행이야. 너희 자식 안 낳고 사는 거 잘 생각했다. 예전에야 결혼하면 자식은 당연히 낳아야 하는 거였지.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저 능력 되는 대로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며느리가 아이 안 낳고 살겠다는 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시부모님은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에 제일 큰 변화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에도 이미 남편에게 30 중반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식당을 연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제 인생 계획의 일부분이었죠. 저는 김치찜 전문점을 열었고 다행히도 장사는 나쁘지 않게 잘 됐습니다. 시어머님은 종종 제가 하는 가게로 밑반찬을 만들어 보내시곤 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오늘 가게로 반찬이 왔는데 이게 웬 거예요? 도착했니? 내가 이번에 양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이 만들었지 뭐니. 있어봤자 다 팔리지도 않고 그냥 네 가게에서 밑반찬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보냈어. 그렇다고 해도 뭘 이렇게 많이 보내셨어요. 맛도 진짜 맛있어요. 방금 양념게장 먹어봤는데 그대로 앉아서 밥 한 공기 먹겠어요. 다행이네. 너희 신혼집으로도 보낼 테니까 가게로 보낸 건 손님들 주고 넌 집으로 보낸 거 먹어. 떨어지면 언제든지 말해. 더 보내줄 테니까. 저는 반찬 재료비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장사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남은 반찬 보내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고요. 누가 봐도 반찬 가게에서 안 팔던 반찬 일부러 만들어 보내주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너무 감사했죠. 시아버지도 제가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응원과 도움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꽤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그 후로는 웬만해서는 차를 끌고 안 나가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쓸 음식 재료를 종종 배달 않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올 때마다 짐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하셨나 봐요. 며느리가 매번 택시 잡고 움직이는 거 번거로우니까 가서 도와주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습니까? 장은 다 보셨나요? 아이,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다. 시원한 차에서 기다렸는데 뭘.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샀냐. 그 앞에 놔라. 내가 실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트렁크만 열어주세요. 됐네.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시아버지 이 정도로 힘이 없지는 않아. 제가 차에 타면 안전벨트 꼭 매라. 멀미는 있지 않냐. 거기 물이 있으니까 물 마셔라. 우리 며느리 탔으니까 안전운전 해야지 등등 저를 끔찍하게 생각해 주셨죠. 그런 시부모님의 조력에 힘입어 식당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손님 줄이 늘어선 건 아니었어도 소소하게 입소문도 나고 근처 회사원들에게도 회식 장소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 식당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이 퇴사를 하고 싶다고 선언한 거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자마자 잘 되는 걸 보고 본인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말이에요. 며칠 생각이 많아진 것 같긴 했는데 혼자서 속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와중에 불쑥 이야기를 꺼내서 어찌나 놀랐던지요.
나도 당신처럼 다른 일이나 시작해볼까? 무슨 일? 갑자기 번아웃이라도 왔어? 나 진지하게 하는 소리야. 당신 회사 그만두고 식당 일 시작하는 거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나도 저렇게 목표 하나 두고 이뤄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뭘 시작하는 거 좋은데 뭘 할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당신 지금 다니는 회사 좋아하잖아. 그거야 젊었을 때 얘기고 지금 거기선 내 미래가 없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뭐든 찾으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찾을 수 있겠지. 당신도 그래서 지금 식당 하고 있는 거고. 나야 결혼 전부터 내가 계획했던 거니까. 나도 지금부터 계획하면 40에는 내 사업하고 있을 수 있겠지. 인생 한 번뿐인데 나도 적성에 맞는 일 찾아서 해봐야 하지 않겠어? 같은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도 여유 있을 때 남편이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확실히 할 일도 아이디어도 없는데 회사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남편은 마치 네가 회사 그만두고 식당 열 때 나는 지지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야 결혼 전부터 제가 준비해온 일이고 돈도 모두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분명 정신적인 지지와 응원은 남편에게 받았으니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저도 남편의 퇴사에 동의했습니다. 한동안 쉬면서 앞으로 할 일을 고민해보거나 배울 일을 배워보라고요. 물론 모두 그 당시 제 일이 잘 풀리고 있으니 가능했지만은요.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하며 꼭 제대로 된 일 찾아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저야 그때는 남편의 능력을 믿었기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남편의 결정에 아주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생겼죠.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남편의 퇴사가 돈 잘 버는 아내에게 그저 빌붙을 작정이 아니냐 하면서 썽을 내셨어요. 남편에게 대놓고 말하신 건 아니고 어머니에게 걱정이라고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제게 말하셨거든요. 분명 남편이 일을 그만둬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었지만 남편 말대로 한 번뿐인 인생, 나이가 몇이 됐든 본인이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여유가 있으니 도와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과연 본인 천직을 찾았을까요? 아휴,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는 창업 관련해서 수업도 듣고 다니고 일자리 페어 같은 곳에 다니고 있지만 점점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매번 친구들과 술자리만 다니는 것 같아서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4번은 술자리로 나가네. 그런 자리에 나가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야. 좋은 정보도 듣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그만큼 기회도 느는 거지. 당신 술도 안 좋아하던 사람이 이렇게 술 약속을 잡으니까 그러지. 회사 다닐 때는 회식이라면 끔찍하다고 했으면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건 회식이니까 그렇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술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이 늦게 술을 배운 건지 맛을 안 건지 매일같이 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술 약속을 잡아 나가는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을 그만둔 건 단순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놀고 싶어서 그만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희 아버지와의 고울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을 보면 늘 일은 찾았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그 말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반년이 지나자 아버지는 남편에게 본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오래 쉬면 안 돼. 그 상태로 몸도 상황도 굳는 법이야. 그냥 시간만 가지. 마트에 최서방 자리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하면서 알아보는 게 어떤가. 그래, 최서방. 많이 일할 것도 없이 운동 삼아 취미 삼아 시작해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 같은데. 네? 장인어른 마트예요? 에이, 저 그런 일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뭔데? 그냥 마트 일이잖아. 여보, 물류 정리하고 관리하는 거 단순 작업이잖아. 저 일 슬슬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생각해서 마트에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해도 그런 일로 치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버지도 당장 할 일도 없으면서 그저 가리기만 하는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남편이 일을 그만두자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껴서 제 입장도 곤란해지고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딸 걱정하는 아버지 마음은 알지만 일단 이건 저희 부부 둘 사이의 일이니까 제가 중간에서 남편 방패 역할을 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늘 아버지는 남편 얼굴만 보면 눈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은 상황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 했나요? 시댁에서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일하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사단이 나고야 말았죠.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연락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일도 그만뒀는데 저희에게 말하기 미안하셨는지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죠. 시누이가 말할 사람이 저뿐이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합의금이다 횡령한 공금 메꿔주느라 하나뿐인 재산인 집까지 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내몰렸는데 저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늘상 저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신 분들인데 모른 척할 수 없었죠. 당장 남편이 미워도 시부모님이 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해서 시부모님을 도와드리자고 했습니다. 당장 수중에 현금 5천만 원 정도는 끌어와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전세금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죠. 시부모님은 대체 어디서 들은 거냐고 반찬 가게 빼서 해결하면 되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전셋집을 해드렸는데 남편 상태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부터 어딘지 불만스러워 보이는 게 설마 본인이 백수라 도와드릴 수 없어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5천이야? 당신 돈 많잖아. 당신 수중에 돈 얼마 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왜 1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5천이 너무 적어서 불만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해? 왜? 아, 내가 백수라서? 당신도 당신 아버지처럼 내가 백수인 게 불만인 거지? 백수 아들이 못 도와주니까 우리 집은 5천만 원 먹고 떨어지라 이 소리야? 취했네. 그냥 들어가서 자. 더 이상 후회할 만한 일 만들지 말고. 언제는 내가 하고 싶다는 일 다 지원해 줄 것 같더니만 다 말뿐인 거지? 내가 당신 회사 그만둘 때 어떻게 해줬는데, 어? 얼마나 응원을 해줬는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매일 술 마시러 가면서 놀았니? 나 그만두고 나서 하루도 안 쉬고 식당 오픈 준비했어. 그리고 그 돈도 다 내가 해결했고. 나 식당 한다는 것도 결혼 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래도 내가 지금 당신이랑 같다고 생각해? 어?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못났지. 내가 못났어. 이게 믿어지시나요? 분명 그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존심은 어느새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때였던 것 같네요. 남편과의 결혼에 진심으로 의심을 품은 것이요. 그때가 바로 결혼 7년 차였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시댁에 전세금을 준 이후로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친정에 용돈 드리는 걸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댁에는 이 정도 해주고 친정에는 얼마나 해주나 지켜보는 것처럼요. 나 이번에 통장 정리해봤는데 현금 뽑았네? 현금 뽑을 일이 어디 있어? 주방이모 한 분이 이번 달 월급은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근데 통장 정리는 갑자기 왜? 그것도 내 식당 운영비 통장을. 아니 그냥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서. 당신 카드도 비밀번호도 내가 아니까 내 거 하면서 겸사겸사 했지.
과연 이게 겸사겸사 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지출 내역을 확인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결혼할 상대가 술 안 좋아하고 안 마신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한번 왕창 마시게 해보세요. 평생 몰랐으면 좋았을 술주정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평생 모르고 넘어가면 좋지만 그게 언제 풀릴 줄 모르는 마법 같은 거더군요. 남편은 점점 술에 재미를 붙이더니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술을 한번 왕창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자면서 침대 실내까지 해서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죠.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남편과 술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건 집안에서만 하는 짓이니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안 끼쳐도 한 번은 대형 사고를 쳤는데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면허까지 취소됐네요. 그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난 거란 남편이 처음으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술을 줄이겠다고요. 근데 술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술은 아예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저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끝이라는 순진한 말로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저와 사이의 골이 깊어질수록 친정 부모님과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마주치기만 하면 살얼음 판이 따로 없었죠.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후에 확실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툴툴거리곤 해서 저와도 몇 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사이가 틀어진 사건은 아버지가 남편의 면허 취소를 알고 나서였죠. 제가 실수로 어머니에게 들킨 걸 어머니가 또 아버지에게 말하고야 만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남편이 일을 쉰 지 1년도 훌쩍 넘어가서였어요. 명절마다 친정에 가면 혼자 술만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하는 남편에게 늘 불만이 있던 아버지는 하루 날을 잡고 남편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마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셨고 그렇게 다툼이 시작됐네요. 최서방, 이번에 마트 매니저 하나가 그만두는데 그 자리에서 일해보는 거 어떤가? 벌써 쉰 지가 1년이 넘었잖나.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싫다는 사람한테 왜 계속 권하시는 건데요? 서로 불편하게. 자네 일 쉰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하는 말이야. 사람이 일을 오래 안 하면 더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는 거야. 시간은 넘치는 게 마음은 불편하니 괜히 평소 안 하던 짓도 할 수 있지. 더 시간 가기 전에 생각해봐. 됐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 마트 일 얼마나 대단하다고 제가 회사 일 그만두고 그걸 해요? 그거 할 거면 차라리 회사를 계속 다녔지.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저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됩니다.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한다고? 자네 지금 내 딸 돈으로 놀고 먹은 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아버지, 그래, 놀고 먹을 거면 차라리 얌전하게 쉬기만 할 것이지. 술 처마시고 나돌아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그런 사위를 내가 계속 지켜만 봐야 돼? 어? 그렇겠죠. 눈에 안 차는 사위 지켜보기 괴로우시겠죠. 매번 백수 사위 보느라 아주 노고가 대단하십니다. 당신 조용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내가 여기만 오면 진짜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친정 눈치 보느라 숨이 막힌다고. 자네는 놀 거 다 놀면서 대체 숨은 왜 막히나? 숨이 막히는 건 술 퍼마시느라 그러는 거겠지.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자네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하는 거야. 그저 자네 못난 피해의식 때문에 숨 막히는 거 남 탓하지 말게. 그만큼 추한 게 없는 거야. 남편은 아버지 말에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 남편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남은 저는 부모님 볼낯이 없어서 내내 눈치만 보고 괴로워했죠.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분명 금방 본인 일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일을 금방 찾지는 못하더라도 쉬는 동안 술이나 마시면서 사고만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이 삐그덕거리며 언제 무너질지 감도 못 잡고 있을 때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시기에 아버지 식자재 마트가 있는 곳 10분 거리에 또 다른 대형 마트가 생겼더라고요. 아버지 식자재 마트는 그 동네에서 오래되기도 했고 단골도 많아서 큰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 몇 번 문제 없냐고 장사 잘 되냐고 부모님께 여쭤보긴 했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은 괜한 걱정 말라고 하긴 하셨고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아버지 살이 빠져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일하는 중 아니냐? 식당에 있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나도 이제 다 먹고 커피나 마시고 있지. 아, 그래? 그럼 통화할 시간 좀 있겠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너희 아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속이 답답해서. 왜요, 불안하게.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입으로 전해 듣고 다리가 탁 하고 풀리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 마트 옆에 다른 마트가 문을 열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서 힘들다는 소리였죠.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직원도 줄였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남편에게 매니저 자리를 권했던 것도 마트가 어려운데도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서 권하신 거였죠. 시부모님 일은 발벗고 도왔어도 내 부모님 일은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절대 제게 알리지 말자고 하셨는데 마트 재정난 때문에 아버지가 점점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한 번 응급실까지 다녀오시니 어머니도 숨길 수만은 없어서 제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일단 어머니에게는 알겠다고 제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장 빌려드릴 큰돈도 없어서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해주신 저희 신혼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해주실 때만 해도 3억대였던 아파트가 그때 5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아버지가 외동딸 결혼한다고 해주신 집이니까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이 어려우실 때 이 정도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집이라고 해도 일단 남편과 공동명의 집이었기에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과 아버지 사이가 나빠서 그 사람이 삐딱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시댁에 5천 해줬으면서 담보대출로 친정에는 1억 해주는 거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 장인어른 일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데 도와드려야지. 이번 주 주말에 댁에 가서 말씀드리자. 정말? 정말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당신 부모님이니 도와야지. 난 그날 오전에 약속 있으니까 저녁에 처갓집으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너무 쉽게 승낙하니까 오히려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니면 친정에서 그 싸움 이후 남편이 좀 반성을 하고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죠. 그나마 남편 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이 결정으로 어쩌면 아버지와 남편 사이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순진한 착각을 하던 와중에 약속했던 주말이 다가왔어요. 그날 어떤 일이 터질지 상상조차 못한 채로요. 남편과 함께 부모님 앞에 앉아서 마트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대출로 돈을 빌려드리겠다는 말을 꺼내니까 아버지는 당황해하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제게 말을 안 하셨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숨기고 계셨겠죠. 아버지가 저 해준 아파트로 돈 빌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 사람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자식한테 도움 좀 받으세요. 네, 장인어른 부담 갖지 마세요. 참, 내가 너희 볼 면목이 없다. 그놈의 마트가 그렇게 가까이 생겨서.
아버지 잘못도 아닌데 부끄럽고 창피해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치부를 본다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은행 대출 날짜를 의논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뭘 꺼내 부모님에게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내가 오전에 들러서 몇 장 만들어 왔어. 장인어른, 이거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이게 뭔데? 차용증? 그렇습니다. 남편은 그날 약속이 있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차용증을 만들어서 온 겁니다.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서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차용증을 들고 내용을 읽어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어제 분명 집에서는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관대하게 굴더니 이런 걸 말도 없이 준비를 해오고 말문이 막혀서 간신히 목소리를 냈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이거 만들어 오느라고 늦는다고 한 거야?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언제 해오든 무슨 상관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는 다 차용증 써. 특별할 일도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해줄 순 있잖아. 만약 쓴다고 해도 이걸 지금부터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들이밀어야겠어? 이런 건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서로한테 좋아. 장인어른,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명목상인 거예요, 명목상. 근데 최서방, 여기 이 조항은 뭔가? 매달 이자를 내라고? 자네한테? 저한테든 이 사람한테든 상관없어요. 공동 명의니까요. 솔직히 뭐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냥 빌려드릴 수는 없죠.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돈을 빌려준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일 쉰다고 눈치를 줬던 아버지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분풀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했습니다. 장난해? 이자를 내라고? 그 집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이야. 처음에 그 집 해준 은혜를 생각해서 이자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집을 해달라고 빈 것도 아닌데. 최서방,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나도 애 아빠도 좋은 마음으로 그 집 해준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저도 어머니도 남편의 갑질 아닌 갑질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차용증을 읽고 있던 아버지는 조용한 겁니다. 근데 그건 모두 폭풍전의 고요였죠.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차용증을 두 손으로 쫙쫙 찢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냅다 남편 얼굴에 찢긴 종이 뭉치를 던져버렸죠. 아버지, 이딴 종이에 난 사인 못해. 아니, 자네같이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놈한테 돈 안 빌려. 아예 결혼 전에 반대했어야 하는데 몇 년 내 딸 돈으로 놀고 먹더니 아주 빈대 노릇이 몸에 익었나 보구만. 남의 돈 빌어먹는 걸 천직으로 찾았나 보지? 마트가 당장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자존심 세워봤자 본인이 더 괴로우실 텐데요. 짝!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참지 못해 뺨을 올려붙이셨어요.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죠. 괜한 자존심 세워서 망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네 놈이야. 마누라 일 잘 된다고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할 일도 못 찾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자식이 자존심 챙기느라고 할 일 못할 일 구분하는 게 누군데? 너 같은 사위 평생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그대로 저도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내쫓기듯이 나왔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화내시는 걸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지 잘못도 모르고 그저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는데 저도 아버지와 같이 다짐했죠. 이제 끝이라고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뻔뻔한 남자하고는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갈라서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사람, 제가 대체 왜 이혼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를 못하네요. 여보, 우리가 왜 이혼해? 이건 장인어른 문제잖아. 왜 장인어른이 잘 못한 문제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해준 집으로 갑질을 했으면서 내가 왜 이혼 얘기를 꺼내는 줄 모르겠다고? 진심이야? 그게 무슨 갑질이야. 요즘 돈 문제 차용증은 누구나 다 쓰는 거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정도 보험은 들어야지. 진짜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차용증을 들이밀었어? 웃기지 마. 당신 딱 지금까지 일 쉬면서 눈칫밥 먹었던 거 살풀이하는 꼴이었어. 그럼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데 장인어른 내 얼굴만 보면 일 찾았냐고 뭐 해먹고 살 거냐고 묻는 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는데 거봐. 그래서 복수한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로 하는 건 너무 모양 빠지지 않니? 그게 뭐 어때서 내 명의의 내 아파트인데 공동명의겠지. 당신이랑 나랑.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이야. 헤어지면 이 아파트 내 단독 명의 될 테니까 이혼해. 나도 당신 계속 그렇게 백수로 사는 꼴 더 이상은 못 봐. 아니, 백수는 그러려니 해. 근데 매번 술 먹고 사고치고 은혜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 옆에 두고 못 살아. 저는 그렇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니 제가 시댁 전세금 문제를 입에 올리니까 그제서야 사색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님, 시아버지 전세금도 돌려받아야겠어. 당신이 1억으로 우리 아버지 무시하고 갑질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뭐? 당신 돈으로 그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치사하게 보이니? 그럼 내 마음 잘 알겠네. 나도 아까 당신 볼 때 그랬어. 심지어 난 이 일만 없었으면 그 전세금 평생 시부모님한테 돌려받을 생각 안 했을 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돈 벌어. 당신 돈 나갈 곳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10년도 채우지 못한 제 결혼 생활이 마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쉽고 추접스럽게 끝이 날 줄은 몰랐죠. 남편은 초반에는 계속 이혼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계속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아예 들어눕기까지 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굳건해졌어요. 오히려 저는 남편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걸 안 순간 이혼을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정말 못 볼 꼴 많이 봤죠. 술 먹고 제 식당에 쳐들어온 남편 때문에 경찰도 많이 불렀고요. 뭐 오히려 그게 증거가 되어서 저한테 유리했지만은요. 이혼 소송 도중에 남편 때문에 짜증나긴 했어도 마음이 아프다던가 하진 않았는데 단 한 번 가슴이 아리고 씁쓸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저희의 이혼 사실을 알고 크게 놀라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남편이 저지른 사고와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했던 짓을 듣고 더 이상 제 손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돈을 돌려주시면서도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네요. 자식 잘못 키워서 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제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어요. 솔직히 이런 시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남편의 잘못들을 눈 감고 참고 견딘 것도 있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눈물을 흘린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네요. 뻔뻔한 인간이 아파트 재산 분할을 신청했을 때 어찌가 우라가 치밀었던지 50%나 지분을 요구하는데 입 밖으로 욕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다행히 남편에게는 증명할 기여도도 없고 결혼 기간이 10년도 채워지지 않았고 양육할 애도 없었기에 택도 없는 소리였죠. 결혼하고 근 2년을 백수로 쉬기도 했으니까요. 결혼 후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도 아니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다행히 변호사가 남편의 태만과 음주운전 사실을 증거로 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법원을 설득해서 제 단독 명의로 이전시켰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명목으로 합의금만 지급하고 이 끈질긴 관계가 청산이 됐네요. 그 인간과 살아온 결혼 생활만큼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혼 생활이 통으로 날아간 기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크나큰 수업료를 내고 제 남은 인생을 구제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이 성사되자마자 전 바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빌려드렸어요. 아버지는 이혼한 자식에게 돈까지 받기가 쉽지 않으셨는지 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처음 봐서 저도 놀랐네요. 다행히 아버지의 마트는 문을 닫지 않게 됐고 단골 손님들도 돌아와서 이전의 매출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내 미래만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뻔뻔한 인간에게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뭐지 하고 받았는데 그 인간이네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야. 누구신데요? 나라고, 나. 나 바빠. 끊어. 나 병원이야. 어쩌라고. 제발 더 못 볼 걸 좀 보지 말자. 처음에는 제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인 것 같더라고요. 나 교통사고 났어. 그래서 입원해 있는 거야. 사고가 크게 났는데 다리 못 쓸 수도 있다는 말 듣고 무서워서 당신한테 이렇게 전화했어. 왜 무섭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 너 술 먹고 운전대 잡았니? 진짠가 보네. 나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어. 나 같은 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신대. 나 정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다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2다리 못 쓰는 당신 수발이라도 들라고? 제정신이야? 내 얼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안 돼. 이제 연락하지 마. 끊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도 많이 들어준 거죠. 애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던 사람이 또 술 먹고 운전대 잡았으면 아직 숨통이 붙어만 있는 거로도 하늘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인간이 앞으로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삶을 살든 이제 제할 바도 아니죠. 그저 전 시부모님이 그 인간과 연을 끊으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네요. 그리고 그 전화로 그런 인간이랑 몇 년을 같이 산 제가 참 멍청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얼마나 대단한 관계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요? 그 인간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자존심이라고 포장해주고 백수인 그 인간을 응원할 생각만 하고 산 제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 같았죠. 정말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그만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남은 제 인생마저 처량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그저 제 식당을 잘 운영하고 부모님과 함께 잘 살고 싶습니다. 괜히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짓을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고 싶진 않네요. 확실히 둘이면 외롭진 않겠지만 그 외로움이 무섭다고 도박을 할 순 없잖아요. 그저 정말 내 편인 저희 부모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후회는 이미 차고 넘칠 대로 한 것 같네요. 순죽이 밥으로 될까라는 말처럼 이 짧은 인생에서 처음부터 후회하지 않기 위해 죽 따위는 안 쓰려고요.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원하지 않은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